안녕하세요. 2025년의 마지막 조용한 생활을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문을 여신 방은 고요하지만 가장 많은 이야기가 흘러넘치는 조용한 생활의 서재, 책 읽는 의자입니다. 12월의 책을 골라주신 소중한 손님은 조용한 생활의 숨은 고정 게스트 신영철 문학평론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숨은 고정 게스트라고 소개드린 건 여러분들이 의식을 못하고 계시지만 잊어먹을 때쯤에 나오는 네, 거죠. 고정입니다. 네. 네. 선생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자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해마다 한 번씩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럽니다. 언제나. 갈수록 더 바빠진다 이런 느낌이신가요? 아니면은 안정이 돼서 마음이 조금은 평온하다. 어떠세요? 지금 인생의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 욕심? 그런 거는 옛날보다 확실히 좀 준 것 같아요. 체력의 문제도 있고. 젊은 교수님이신데. 늙은 아빠이기도 해서. 아, 예. 그것도 있고. 아, 육아가 체력이 진짜 많이 들죠. 네, 체력이 네. 정말 필요한 일이고. 나이를 먹으면서 혹은 뭐 직급이 올라가면서 새로 들어오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이 그 자리를 채우니까 바쁜 정도는 뭐 거의 비슷한 것 비슷하다. 같아요. 예. 그게 아마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의 최고치겠죠,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작업실은 계속 잘 보살피면서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작업실이라고 할 만한 거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만들었었는데 이사를 하면서 뭐 없어졌고요. 지금은 이제 뭐 연구실인데 연구실도 잘 못 나가요. 직장 생활과 육아의 동선이 연구실로 잘 이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뭐 어린이집 강의실, 뭐 외부 일정, 네. 뭐 회의실 뭐 네. 이런 식으로 주로 돌다가 집에 오고.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공부하고 글 쓰는 분들의 근황이란 게 다채롭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상보다 선생님의 관심사 이런 거를 듣는 분들이 더 근황으로 여기실 것 같아서 머릿속의 근황이죠. 네. 그래서 선생님 강의 제목이 어떤 걸까 하고 찾아봤거든요. 네, 네. 문학과 철학의 대화. 예. 이걸 굉장히 오랜 테마로 잡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의식을 가진 수업인가 그 말씀을 들으면 근황에 가까운 무엇을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과목이고 매 학기 개설되고 있는 과목이라 교육자로서의 제 본질 혹은 근황은 그 과목 안에 거의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생에서 중요한 주제들, 사랑, 죽음, 뭐 공감, 뭐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문학 작품도 읽고 철학 텍스트도 읽고 대화도 해보고 토론도 하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그런 재반 문제에 대해서 예. 문학도 철학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생각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이런 예.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거네요. 예, 그게 저의 뭐 문학관이라고 할 만한 것의 핵심이기도 한데 저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삶에 대해서 뭔가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즐김의 대상, 배우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철학이랑 목적은 같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인식의 생산. 그러네요. 방법은 다르지만. 시든 소설이든. 네네. 네.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포스트 크리틱이라는 말 네. 있잖아요. 네네. 이게 뭐 교수님이 아닌 또 비평가로서 비평의 방향 같은 걸 모색할 때 좀 중요한 개념인가요, 요즘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저의 주제 중에 하나긴 해요. 학계의 지금 이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크리틱이라고 하는 거 번역할 때 비판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는 크리티시즘은 비평이라고 하고 크리틱은 비판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때 비판은 넓은 의미의 비판이죠. 뭐 칸트나 마르크스가 썼던 그런 의미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비판인데 이게 언젠가부터 인문사회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훌륭한 활동의 다른 이름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뭐 언제나 비판적 지식인이라고 하고 맞아요. 비판적 사유라고 하고 근데 적어도 문학 연구의 영역 안에서는 이 크리틱이라고 하는 것이 문학의 가치를 발굴하고 향유하고 삶을 바꾸고 하는데 그 재반 활동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적절한가?
이런 회의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고 그거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문학을 사용하는 방법은 없나? 뭐 이런 고민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식으로 크리틱을 해석을 하면 그런 의미에서는 문학을 굉장히 전문가 집단 안에 그렇죠. 무엇으로 제한하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또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언제나 저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읽어내야 되고 맞아. 뒤집어서 해석해야 그리고 되고 또 막 허를 찔렀다. 네, 그렇게 가야 되고 뭐 셰익스피어는 제국주의자다 뭐 이런 식으로 뒤집어버리고 뒤집기. 이런 것들이 전문적인 읽기의 대명사가 돼버린. 근데 이게 이제 학계에서는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다. 비판이 가장 독창적이고 전복적이어야 하는데 결과물은 다 비슷하다면 그럼 이건 이상한 아이러니가 아니냐. 그래서 좀 돌파구를 찾아보자. 저는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오래전에 선생님을 최초로 인터뷰했을 때 나눴던 이야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왜 비판적으로 쓰지 않느냐. 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만 쓰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되게 길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비판이 필요 없다. 뭐 중단하자 이런 취지는 당연히 아니고 그게 전부는 아니다. 다른 가능성에 좀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거죠. 포스트 크리틱이 그런 거군요. 그래서 관련된 책들을 번역도 하고 있고 논문도 쓰려고 하고 있고 몇 년째 지금 계속 묵혀져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 비평도 약간 고갈되는 느낌이 있어서 왜 자꾸 인과관계나 해석에 영화를 가두고 재단하려고 하는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시그널들을 나열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관객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그거에 대해서 쓰는 거는 왜 리뷰나 크리티시즘이 될 수 없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글 쓰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영화도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게 서사로 포괄이 안 되는 영화들이 오히려 OTT 등장하면서 극장 영화들 경우에는 그 방향으로 나가는 영화들도 보이니까 그래서 몇몇 감독들을 해석하는 데는 오히려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의 관심사로 근황을 들어봤고 이런 컨디션에 계신 선생님이 12월에 책을 골라주셨는데요. 원래 저희가 3권을 포맷으로 하고 있는데 도저히 3권으로는 각이 안 나와서 2권을 골라주셨고 그 2권을 아우르는 주제는 올해의 소설입니다. 맞나요? 네. 근데 단서를 하나 달아야 되는데 개인적인 올해의 소설. 뭐냐면 영화평론가분들이 연말에 베스트 10 뽑고 이런 거 하시잖아요. 거의 모든 영화를 다 보시고 그렇지 않아요. 뽑으시니까 그거는 진짜 명실상부한 올해의 베스트 10인데 저는 요새 워낙 많이 못 읽어가지고 제가 읽은 범위 안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2권이기 때문에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문학의 생산량이 훨씬 많으니까 그렇게 단서를 달고 싶으실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2권을 먼저 호명을 한 다음에 한 권씩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책들이죠? 시그리드 누네즈라는 작가의 장편 소설인데요. 그해 봄의 불확실성. 원제목은 취약한 사람들. 그다음에 2번째 책은 단편 소설집인데요. 폴 윤, 한국계 미국인 작가. 1.5세대 작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으로 건너간. 그러네요. 저는 폴 윤 작가는 선생님이 이번에 책을 선정해 주셔서 처음 알았어요. 장편이 작년에 한 권 나왔는데요. 스노우 헌터스라는 소설이 나왔는데 제가 고른 건 올해 나온 벌집과 꿀이라는 단편 소설집입니다. The Hive and the Honey. 똑같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리드 누네즈의 그해 봄의 불확실성을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작가 어떻게 지내요라고 왜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룸 넥스트 도어라는 영화 틸다 스윈튼과 줄리안 무어가 주연을 해서 최근에 개봉을 했던 영화의 원작이죠. 그래서 이 소설 신영철 선생님이 추천사를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친숙한 작가이신지 아니면 추천사를 쓰면서 친숙해지셨는지. 후자인데요. 이 작가가 아주 특별한 점이 하나 있다면 원래 알만한 작가가 아니었어요. 유명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분이
51년생이에요. 그럼 연세는 상당히 있으신데요. 많으시죠. 네. 근데 이분이 출판 편집자 생활도 하시고 또 작가로 데뷔하셔서 쭉 작품 활동을 했는데 거의 60대 중반까지 그다지 성공작이 없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친구라는 소설이, 더 프렌드라는 소설이 2018년에 전미 도서상을 받고 정말 늦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셨고 그 뒤로 친구 어떻게 지내요? 이번 소설까지 3권이 나왔는데 유명해진 지는 이제 5, 6년밖에 안 되신 거예요. 문학에서도 독특한 케이스인 거죠? 네, 제가 아는 한은 이렇게 늦게 주목을 받은 케이스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뭔가 시대의 요구와 만나는 지점이 이제야 찾아와서라고 보세요? 제가 예전 작품들을 다 못 봐가지고 변화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짐작컨대 그 친구라는 소설에서 자기 스타일을 찾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온 세 작품은 다 공통된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다 지금 성공을 거의 거두고 있는 걸로 봐서 이렇게 썼으면 예전에도 성공을 했을 텐데 못했을까 거꾸로 생각해 보건데 대기만성인가요? 네, 이렇게 안 썼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뒤늦게 자기 스타일을 찾으셨고 이제는 그거대로 쭉 쓰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해 봄의 불확실성의 그해는 2020년부터 22년까지 전 세계가 코비드-19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가 멈춘 것 같은 그런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시그리드 누네즈 작가는 그해 봄 뉴욕에서 살고 있었는데 봉쇄령이 떨어지고 나서 상류층 뉴요커들이 교회의 세컨홈으로 감염병을 피해서 간 사이에 빈집들이 생긴 거죠. 근데 친구가 갖고 있던 그 집에서 반려앵무새 유레카를 돌봐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경험을 쓴 에세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중간중간 많은 인용들이 등장하는 비평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픽션인 그런 소설로 써낸 작품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먼저 표면적으로는 저는 팬데믹 하면 기생충 생각이 먼저 나거든요. 네. 그때가 딱 오스카 캠페인을 하던 때였고 오스카상을 타고 나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극장들이 막 반쯤 닫은 상태가 됐던 기억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가깝게 느껴지는 그때가 벌써 장편 소설 안으로 들어왔구나. 시간이 벌써 이런 생각이 있고 읽다 보니까 넷플릭스에 나의 문어 선생님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책에 있는데 아니 내가 아는 그 다큐가 벌써 소설에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야 하면서 그것도 되게 놀랐어요. 이 책 읽으시면서는 어떤 인상을 받으셨어요? 이 작가 스타일을 좀 파악하는 기분도 드셨을 것 같고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어떻게 지내요? 추천사를 한번 써보겠냐는 제안을 받고 보통 이제 좀 읽다가 이건 내가 쓸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제 중단하고 정정히 사양을 하는데 끝까지 읽어버렸죠. 그 순간 그냥 사랑에 빠져버렸죠. 이 노 작가와. 그래서 신나게 추천사를 썼고 수잔 손택에 관련된 회고록도 썼는데 수잔 손택 아들하고 잠시 연애를 했기 때문에 세 사람이 같이 살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쓴 것도 재밌게 읽었고 그래서 이제 팬이 돼버려가지고 신간이 나오기를 기다렸죠. 그렇게 두 권을 먼저 읽으셨군요. 그리고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좋을 거라는 기대로 읽었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가들 중에는 이 작가의 생각하는 방식, 이 작가가 쓰는 문장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근원적으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뭘 써도 상관없다 이런 작가 몇 명 있잖아요. 보통. 저한테는 김혜리 기자님도 그런 필자 중에 한 분이신데 근데 이 누네즈 선생님도 최근에 추가된 그래서 뭐 어김없이 좋죠 뭐. 그래서 저한테 올해 책을 뽑는 거는 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고요.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이세요? 제가 좋아하는 소설의 스타일이 이 두 유형인 것 같아요. 거의 시에 가까운 아주 밀도가 높고 극도로 미니멀하게 쓰여지는 그런 소설에 대한 취향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지성적인 에세이스트가 쓴 것 같은 소설. 서사가 뭐 굵직굵직하게 있지 않아도 이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고 화법을 즐기는 것으로 충분한 제 그 기원에는 아마 뭐
밀란 쿤데라 같은 작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네, 그런 유형이 하나인 것 같아요. 후자가 그의 봄의 불확실성이고 그런 거죠. 전자가 폴륜 작가의 벌집과 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재밌게 보신 그것들을 짚어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결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를 읽어볼까요? 이 소설이 토대하고 있는 뭐 정서라고 할까, 네. 그리고 쓰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할까, 이런 거를 잘 보여주는 대목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옛 친구가 새로 쓴 회고록이 그 시절을 돌아보게 한다.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삶을 이루려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이루었을 때쯤엔 그 삶이 곧 사라질 거란 말은 듣지 못했다. 여기까지 인용문이고요. 네. 엘레지 더하기 코미디. 그 친구는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말한다. 현실 속에 어떤 것이 코믹하지 않다고 해서 그걸 코믹하게 쓰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쩌면 그걸 코믹하게 쓰는 게 최고의 표현 방식일 수도 있다. 꿈꾸던 삶을 살게 됐느냐. 그 문제를 떠나서 삶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위기 같은 게 진단의 내용으로 깔려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삶을 어떻게 쓸 거냐. 엘레지는 번역하면 애가 이런 번역할 수 있잖아요. 네. 쓸쓸한 슬픈 노래 이건데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코미디가 불가능한 건 아니야. 감정의 어떤 균형 상태, 네. 그게 현실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좋을 수도 있다. 그런 태도이고 작품의 톤도 이런 느낌이 있죠. 쓸쓸한데 미소는 자꾸 또 짓게 되고 잘 어울리는 대목 아닌가 싶네요. 그러네요. 이제 문체도 조금 엿볼 수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 책에는 통찰들이 네. 쿠키 속에 호두처럼 쏙쏙쏙 박혀 있는데 네. 아무렇지 않게 네. 되게 일상어의 대화 속에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연륜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수잔 손탁의 시대를 같이 동거의 시대를 회고할 만큼 긴 시간을 뉴욕 문화계에서 노동하고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축적돼서 나오는 것 같은 언제나 끌고 들어올 어떤 체험이나 네. 인용 같은 게 네. 몸 안에 장착이 돼 있다. 네. 읽는 저도 부담이 없다. 그러니까 밀란 쿤데라 읽을 땐 굉장히 좋긴 한데 네. 도서관에 가서 레퍼런스들을 찾아보면서 읽어야 될 것 같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좀 생활인이시다. 약간 네. 그런 생각이 든달까요? 네.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 그게 뭐냐면 이분이 평생 소설을 썼지만 많이 쓰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진짜 직업은 사실상 읽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젊어서부터 편집자를 하셨고 뭐 소설을 쓰지 않는 동안에는 계속 읽으셨을 테니까 직업은 창작 강사를 하시는데 몸 어딘가에 인용문들이 이제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고 네. 그리고 통찰도 그렇고 인용문도 그렇고 편안하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떤 작가들은 인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거부감이 드는 작가들도 있어요. 그 거부감은 뭐냐면 이젠 좀 써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생각은 뭐야? 많이 읽었다는 거 알겠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어떤 종류의 영화평은 그 감독과 이 비평가가 네. 같은 책을 읽었다는 거를 확인하는 것뿐일 때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관객한테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글을 쓰는 분한테 기쁨이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작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북하기까지 한 이유는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할 말은 별로 없어. 그래서 그거를 인용으로 그냥 메우고 있는. 근데 그 할 말이라는 것은 제가 기대하는 할 말인데 삶에 대한 통찰력 같은 것인데 그게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누네즈는 할 말과 지혜가 있고 들러붙는 거죠. 이런 인용문들이. 이 얘기는 그러니까 부자 친구가 떠난 집에 가서 앵무새를 보살피고 놀아주고 이러는 얘기인데 애초에 주인공이 그 아파트에서 지내게 된 이유가 원래는 버드시터라고 해야 되나? 네. 이 앵무새 돌보미로 그 가족이 아는 집에 배치라고 하는 청년이 임무를 맡았었는데 좀 불성실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를 대신할 사람으로 돌아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복귀를 하잖아요. 근데 네. 집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지만 독립된 방이 2개가 있었기 때문에 둘이 조금은 불편한 동거를 시작한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팬데믹이 아니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어디로 용이하게 갈 수가 없는 게 이 화자가 떠나온 집에는 이미 또 필수 인력인 다른 지역의 의사가 와서 기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의지와 무관한 동거가 시작되고 그게 또 상당한 글감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생각할 때는 인간관계가 좀 많이 줄어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 강제되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우리가 좀 농담처럼 말했던 게 나는 평생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왔는데 별 차이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읽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게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애초에 기존 인생이 그런 식이었던 사람들은 이 조건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깊게 만나거나 웬만해서 내가 만날 수 없는 종류의 사람들하고 억지로 만나는 그런 경험도 생기겠다 싶어서 좀 재밌었어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소설적인 상황이기는 한 거잖아요. 그렇죠. 팬데믹 때문에 생긴 상황들, 아이러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재미의 요소고 팬데믹 자체가 갖는 또 재난으로서의 특징이 있는 것 같고 그게 그런 효과를 발휘한 동력이 아닌가 싶은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네. 국지적인 재난이 아니고 맞아요. 전 세계적인 동시다발적인 재난이었으니까 누네즈 선생님이 어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팬데믹에 대해서 쓸 때 다른 거를 쓸 때 하고는 다른 느낌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내가 쓰는 거는 모두가 다 이해할 거다라는 강한 확신. 그리고 팬데믹의 핵심 키워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거리. 네. 그러니까 이게 타인이란 무엇이고 관계란 무엇인가 이런 이슈와 직결되는 그걸 더 근원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문학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하나는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고 자연과 도시에서 퇴장을 하면서 네. 많은 긍정적인 변화도 생겼다고 그때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동물들이 돌아오고 뭐 기후 지표가 호전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느 재난하고는 좀 다른. 그러네요. 네, 보통 같으면은 재난 그 자체가 악일 텐데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는 인간이 악이구나라는 걸 오히려 깨닫게 되는. 네. 그렇죠. 인간 밖의 세계, 인간의 운명과 지구의 운명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도 그렇죠. 있었고요. 네, 그런 자각을 또 하게 해서 그것도 어떤 성찰에 자극이 됐던 것 같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이 이 소설 안에 다 깔려 있죠. 그래서 배치라는 청년과 나이가 훨씬 많은 그렇지만 동시에 내가 몇십 년 젊었다면은 이 청년하고 어떤 관계였을까 또 상상해보는 노년의 화자가 같이 지내는 시간이 유머의 많은 부분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베이비 부머라고 해야겠죠. 이분의 제너레이션은. 그리고 이제 젠지 사이에 세대 간의 이질감 같은 걸 확인하는 내용이 이 소설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것 같고 이 얘기 외에 또 다른 타자가 앵무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앵무새 유레카가 이제 등장을 해서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 같이 보내는 시간도 꽤 많은 페이지를 들여서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이제 비인간 존재 역할이 좀 커지는 추세라고 보고 그래서 동물영화제에서 그런 주제를 갖고 많은 분들이 발표를 하시기도 하고 네. 그러더라고요. 켈리 라이커트 감독 영화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런데 문학에서도 소설에서도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제 이 책에서 유레카의 역할에 한정해서 볼 때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주인공이라고 하자면은 화자하고 네. 배치라는 청년하고 앵무새하고 셋인 거죠. 제가 찾아본 인터뷰에 따르면 vulnerables라고 하는 표현이 가리키는 것은 이 소설 안에서는 이 세 존재
다 버더러블 쓰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좀 곱씹어 봐야 될 내용인데 그 청년하고의 관계가 궁극적으로는 뭘 하기 위해서 그려졌는가.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세대적 차이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 이런 것도 그려지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뭔가 소통이 되는 장면을 향해서 가기 위한 창밖에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네. 풍경 같은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소통이 가능한 지점을 끝에 가면 좀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 청년의 엄마가 그 청년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 청년을 보지 않게 되는 그건 이제 대화를 통해서 도착하게 되는 지점인데 세대 간의 관계 혹은 대화라는 일반적 주제에 비춰봐도 저는 곱씹어 볼 만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은 세대가 다르면은 어휘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 달라지는 어휘들은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어휘들. 스포티파이 그러면은 이제 50대는 잘 모르는 저만 해도 벅스를 아직도 쓰고 있으니까. 그건 좀. 네. 그런 용어들이 점점 갈라지면서 네. 대화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진짜 대화라는 걸 할 때는 예. 주로 감정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죠. 근데 감정에 대한 어휘들은 비슷하죠. 어휘 자체가 적고 어휘의 변화도 별로 없고 맞아요. 60대든 20대든 외로우면 똑같이 외롭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결핍이라고 하면 그냥 똑같은 결핍이고 그 어휘들로 대화를 하는 순간이 되면은 우리 결국 비슷한 사람이었네 이런 효과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인물의 대화도 마지막에는 그런 지점에 도달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동물 캐릭터도 혹은 비인간 캐릭터도 기본적으로는 소통과 관련해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소설도 그렇고 개가 나오는 프렌드라는 소설도 그렇고 인터뷰를 보면 왜 동물을 자꾸 등장시키냐. 일단 동물이 나오면 따뜻해지고 네. 다정해진다. 근데 그거는 동물과의 소통은 인간하고는 좀 다른 소통이기 때문에 네. 그런 소통을 그릴 때 생기는 소설의 분위기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그거는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전제하고 가급적이면 공통점을 더 찾으려고 하고 차이가 있어도 그 차이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고 다정해지는 완전히 인간의 소통과는 다른 소통을 실험하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소통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고민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정? 굉장히 설득력이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언급이 되는 책 중에 버지니아 울프가 쓴 플러시라는 개에 관한 소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실비아 플라스도 보면은 많은 여성 작가들이 인용을 하는데 여기서도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읽은 책에서만 이렇게 자꾸 두 작가가 소환이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이분들이 좀 특별한 위치인 건지 문학사에서 좀 궁금해졌어요. 저만 해도 팟캐스트 할 때 이 두 작가 특집을 한번 했던 모아서요? 네네. 오. 제 머릿속에도 두 사람은 같이 떠오르는 사람이었나 봐요. 오, 그렇구나. 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이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니까 아이고, 네.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유도 있겠네요. 네. 그게 이제 남기는 여음 같은 게 굉장히 네. 어둡고 비극이 남기는 잔상이 오래가니까. 그렇죠. 그 두 사람 자체가 캐릭터화되어 있죠. 아이콘이고. 네. 그래서 뭐 많이들 떠올리게 되는 것 같은데 좀 나누자면 실비아 플러스는 에세이를 별로 쓰지 않았죠. 시인이고 소설은 한 권인가 썼고요. 근데 울프는 에세이를 많이 썼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성 작가들한테는 어떤 방식으로 사유를 해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한 1차적인 숙제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여성으로서 사유를 더 잘하는 다른 어떤 논리와 어휘가 있다면 그게 뭘까? 이런 욕구가 있잖아요. 맞아요. 남성 지식인들한테서 어휘나 논리를 빌려오지 않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어떤 모델이 될 만한 혹은 모방하고픈 지성의 차원에서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었던 게 아닐까. 지난 20세기 내내
물론 소설도 잘 썼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에세이가 미친 영향이 꽤 크지 않았을까? 인용된 여성 작가가 그렇다면은 문체 때문에 떠올리게 되는 또 다른 작가는 이제 조앤 디디온인데요. 네. 이게 픽션과 에세이와 비평이 뒤섞여 있다고 말씀드린 것대로 캐릭터인지 나아가 시그리드인지 네. 아니면은 이제 세계를 지금 관찰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건지 뭔가 답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손에 잘 잡히지 않는데 그렇죠. 이제 조앤 디디온은 저널리즘 쪽에서 출발을 해서 뭔가 같은 지점에 다다른 것 같은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회 분석이 되기도 하고 문학이 되기도 하고 뭐 일군의 미국 작가들 속에 있는 여성이었잖아요. 네. 뭐 트루먼 카포티나 헌터 톰슨 뭐 이런 사람들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성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레이디 버드에도 인용이 되고 처음에 그랬었는데 이제 이런 식의 글쓰기가 소설에서 이미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나요? 있어 왔죠. 최근에 그런 글쓰기 스타일이 갖는 위상은 또 변화도 좀 생긴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조앤 디디온 얘기부터 잠깐 해보자면 예. 조앤 디디온의 본질은 저널리스트가 출발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시그리드 누네즈가 자기는 조앤 디디온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저널리스트는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소설을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소설이 있는 얘기 그대로 쓴 것처럼 보이지만 다 있었던 얘기냐라고 질문을 많이 받지만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 경험에서 재료를 가져오긴 하지만 쓰다 보면은 거짓이 섞여 들어가서 더 그럴듯한 방식으로 진화해 나가는 그 과정을 막을 수 없고 그걸 지켜보는 게 자기의 글쓰기 쾌감이기 때문에 자기는 소설가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덧붙이기를 뭐라고 덧붙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디테일들이 100% 다 사실이냐 그건 아니지만 이 소설을 관통하는 의식은 나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특히 소설을 읽을 때 누가 썼는지 알잖아요. 네. 실제 작가가 있고 그다음에 작품 안에서 말을 하는 서술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둘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당연히 더 많죠. 근데 서술자의 말 중에는 또 못 믿겠다 싶은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작품 안에서 이 서술자를 상대화시켜주는 좀 다른 소통의 대상을 상정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서사학에서 쓰는 용어로 내포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소설 안에서 작동하는 어떤 규범적 일관성이라고 할까? 판단의 일관성이 흐르는데 그 일관성을 의인화하면 그게 이제 내포 저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실제 저자랑은 꼭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네. 그냥 작품마다 그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최대로 잡으면 세 종류의 스피커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실제 저자도 떠올려야 되고 서술자의 말도 들어야 되고 서술자의 말을 못 믿겠다 싶으면은 내포 저자가 하는 잘 안 들리는 말도 자꾸 들어야 되고 그 세 가지로 흩어지죠. 그 내포 저자는 캐릭터가 아닐 수도 있는 아니죠. 거네요. 네, 기본적으로 가상의 이제 화자죠. 그러니까 그 헷갈리는데 누네즈에 따르면은 이 소설을 관통하는 의식은 나다라는 것은 지금 말하고 있는 서술자의 의식은 상대화될 필요가 없다. 내포 저자의 의도와 같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시그리드 누네즈 나의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서술자, 내포 저자, 실제 저자가 다 같다는 얘기거든요. 일치되네요. 네. 거의 에세이에 가깝죠. 이런 경우는. 그런데 경험은 전부 사실은 아니다.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애매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많은 분들이 읽었을 법한 영화를 계기로 어떻게 지내요 경우에는 본인 경험은 아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렇죠. 상황이 주어지니까. 근데 이번 책 그해 봄의 불확실성은 얇은 것 같아요. 네. 벽이. 이게 진짜로 그렇죠. 겪은 일인 것만 같은. 정말 홈리스가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거리를 산책하는
부르주아 작가 얼굴에 침을 뱉고 갔을 네. 것만, 그 경험을 했을 것만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네. 정말 앵무새가 이런 앵무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 부분이 픽션일 가능성이 있네요. 일부러 더 극적인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필요한 허구는 사용한다. 그 저널리스트는 될 수 없다. 거기에 더해서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이런 류의 글쓰기에 뭐 계보랄까 네. 뭐 질문해 주셨는데 네, 위상이 달라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소설을 쓰는 사람이 많아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소설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늘어난 것 같아요. 이건 달리 말하면 순전한 허구를 즐길 수 있는 여유라고 할까? 아량이라고 할까? 이런 게 좀 떨어져서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이거 네가 정말 겪은 일 맞아? 그것만 나는 읽을래라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좀 생겨서 이 소설 안에도 그런 고민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정말 픽션을 읽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한다고. 그 얘기는 그러니까 동시대에서 우리가 지겹게 반복하는 스토리텔링이 네. 어떤 지점에 서 있냐, 뭐 이거하고 연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실화에 대한 선호 이거는 원래 옛날부터 독자들한테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 작가 중에 픽션을 써놓고 넌픽션인 것처럼 홍보를 해서 대성공을 한 뒤에 실제로 겪은 일이 아니라는 게 다 들통이 나는 바람에 엄청난 무리를 빚은 작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은 더 흥미를 느끼고 네. 이야기의 값어치를 높이 쳐주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좀 일반화해서 얘기하면은 저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품이 저자성과 더 가깝고 육성에 가깝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커졌고 뒤집어 말하면은 허구에 대한 인내력이 떨어지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실화라고 하는 것들을 즐길 수 있는 통로가 한정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궁금한데 그걸 일일이 다 알 수 없으니까 매체도 적었고 뭐 그러니까 소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오히려 알게 되고 그렇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건 진짜 일어난 일이야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통로들이 너무 많고 예능 프로그램 이런 것도 다 리얼리티로 바뀐 지가 오래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아보카도 토스트를 구워서 먹고 그렇죠. 커피를 내렸는지가 네. 쇼츠 다큐로 남의 삶이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허구에 대한 인내력이 떨어진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픽션이 가지는 부정적 측면이 점점 더 강화된 시대적 흐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트루스의 반대편에 있는 픽션인 거죠. 사람들이 이야기를 자꾸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가짜뉴스. 뭐 진실이 아니어도 돼. 우리는 이걸 믿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사용하는 시대가 돼버려서 네. 그러니까 진실이 중요하지 허구는 위험해라고 하는 이 판단이 네. 문학으로서의 허구에까지도 좀 영향을 미쳐서 위험하다.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경계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된 그런 현상과도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꼭 바람직하냐. 왜냐하면 허구는 실제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했던 얘기고. 그렇죠. 네. 현상은 본질이 아니고. 아닐 수 있고. 허구가 본질을 오히려 더 본질을 일깨운다. 네. 근데 그 대원칙이 있는데 네. 허구를 통해서 그런 본질적인 알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긴 이야기, 소설에도 나오지만 탐은 일어나서 거리를 걸었다라고 하면 거리를 안 걷잖아. 탐이라는 사람이 어딨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첫 문장부터 막힌다. 빨리 네 하고 싶은 얘기를 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각박하네. 소설을 못 읽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네. 소설만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인지적 가치 이런 것들이 점점 간과된다면 걱정스럽죠. 영화도 팬데믹 영향이 뭐냐고 물어보면 일단 집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전적 영화를 찍은 감독들이 되게 많아졌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감정 상태 하나로도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그러니까 우울증에 관한 영화라든가
어떤 심리적인 어떤 컨디션도 영화 한 편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그래서 영국에서 멘탈 헬스 시네마라는 말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아니면 데스크탑 영화, 그래서 컴퓨터 화면에서 일어나는 일로 서칭 같은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집 밖에 안 나가고 모니터상에 서사를 하는 영화라든가 아니면 우리 앵무새 얘기를 했지만 이제 동물의 관점에서 쓴 이야기나 환경의 윤리에 관한 서사나 이게 확실히 지금 픽션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는 소설적의 추세랑 영화에서 뭐가 선호되느냐, 그러니까 픽션은 OTT한테 넘겨주고 영화는 그쪽으로 가는 그런 거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좀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얼마 전에 소설가 정영수 작가하고 메일로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네즈를 같이 좋아하는 누네즈의 또 다른 팬이신데 요새는 이런 거를 읽게 돼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실제 일어난 일 같고 에세이 같고 이런 책들만 집중해서 읽게 되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저도 이 작품을 좋아하니까 그런 게 저도 있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세상에 자서전만 남으면 그것도 끔찍한 세상이다. 그런 감상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공감이 돼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웃었던 대목이 저자가 온갖 이유로 트럼프를 뽑은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대목에서 굉장히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한번 혼나보라, 너희가 아시아계를 홀대한 결과가 이거다라는 걸 보여줘서 좋았다는 흑인 유권자가 있는가 하면은 선거가 더 재밌어질 것 같아서 뽑았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결과가 이거라는 거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서 뭔가 좀 동병상련의 그런 아련한 느낌도 있고 해서 재미있게 읽었는데, 또 그럼으로써 이제 문학이 뭔가 가치를 방어해야겠다는 각오가 강해지잖아요. 그거의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로서 나타나는 거에 대한 언급도 책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적 올바름의 잣대라는 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파생되는 효과 중에 구체적으로 딱 이 부분이 제가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제는 마담 보발이나 안나 카레니나 같은 여성 인물들을 남자 작가들이 쓰지 않는다. 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근데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우경화와 동시에 PC적인 가치를 문화예술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관찰을 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우리나라든 해외 문학이든. 누네즈의 책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 제가 기꺼이 참조할 만한 어떤 균형이 있다고 해야 될까? 뭐 그런 태도를 보여주셔가지고 참고를 하게 되는데, 시그리드 누네즈가 68혁명 세대에 가까운 나이죠. 그리고 학교도 콜롬비아 대학을 석사 과정을 다녔으니까 콜롬비아 대학은 가장 급진적인 대학 중에 하나였고, 그러니까 그 세대가 지금 상황을 트럼프 때문에 심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또 다른 불편함 이런 것들 또 다른 도그마 아닌가. 그런 걸 얘기하시는데 고민을 하면서 참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양쪽을 다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아까 뭐 남자 작가들이 안나 카레니나 같은 캐릭터를 안 만든다. 그런 얘기 또 있었고, 또 하나는 멋진 남자들도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소설에 그런 대사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소설을 봤더니 집에 불이 났나 뭐 그래서 이제 딸이 막 무서워하니까 엄마가 남자들이 알아서 할 거야 기억났어. 하는 장면을 보고 이 서술자가 참 옛날엔 이런 걸 썼구나. 선한 남자들이 세상을 잘 해결해 나갈 거야 이런 기대. 그게 이제 둘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외도를 하거나 뭐 어떤 나쁜 짓을 하는 여자를 그릴 때 자기 검열을 하고 내가 여성을 전체적으로 매도하는 게 아닌가. 또 여성 작가는 남자 작가를 그릴 때 선하게 그리지 않아야만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끼고 뭐 이런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도덕의 층에서는 해답이 안 나오는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얘기하면 저쪽이 튀어나오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미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정치적 올바름을 통해서 더 이상 하지 말자고 했던 게 뭐냐면 상투적인 방식으로 재현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복잡성을 제거해버리는 이런 거 하지 말자는 취지가 있잖아요. 네. 다르게 그리면은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게 있는데 상투형과의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뭐 여성은 맨날 뭐 이렇게 남자들 사이에서 희생자로만 나와야 되냐 뭐 뻔하게 재현되는 거에 대한 거부감 이런 건데 반작용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면 안 된다라고 방향을 트는데 그와 동시에 모험도 멈춘 것 같아요. 캐릭터를 새롭게 그리는 검증되지 않은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그 모험도 같이 멈춘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겼냐. 상투적인 것에 대해서 싸우는 과정이 상투적인 것을 바뀌어버린 이상한 아이러니가 발생한 거죠. 네. 여자를 그렇게 나쁘게 남성 중심적으로 재현하지 마. 근데 이제 등장하는 선한 캐릭터들은 너무나 전형적으로 선하게 나오고 남자들은 옛날에 뭐 또 상투적으로 선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면 네. 이제는 상투적으로 나쁜 놈으로 맨날 나오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미학적으로 돌파를 하려면 네. 여성을 그리되 아주 복합적으로 나쁘게 그리는 방식으로. 그렇죠. 네. 그렇다고 상투적으로 선하게만 그리지도 말고. 마거렛 애트우드 선생께서 나쁜 여자를 많이 그려야 된다. 네. 그게 다양하게 나쁜. 다양하게 나쁜. 복잡하게 나쁜. 그게 여성 독자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 오히려. 얘기하신 걸 본 적이 있는데 근데 비평가들하고는 싸움이 나죠. 왜냐하면 비평가들은 다양하게 선한 방식으로 더 많이 그려줘야지. 네. 왜 이렇게 가냐 이렇게 또 그거의 뒤에 세계의 보수와 파시즘의 창궐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세상이 이 지경인데 지금 그 얘기 할 때냐? 이거 그런 게 있죠. 그게 마지막에 그쪽에 항의가 되는 거고 영화계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남자 캐릭터도 그래서 옛날과는 다른 방식으로 좀 선하게 그려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분명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투적인 것과 싸우는 상투적이지 않은 방식에 대한 모험은 멈추면 안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출발은 자기 젠더의 인물이라든가 작가가 더 잘하는 세계의 인물을 풍부하게 만드는 걸로 시작을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서로 영감을 주는 거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프렌드라는 책을 보면은 더 심플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데 그냥 아예 이제 소설에서 섹스를 다루지 않는다. 네, 뭐 어떻게 다뤄도 문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다. 뭐 소설이 아니라 심지어 수업 중에도 성에 대한 얘기는 꺼내는 순간 불편하다는 하얗고가 된다. 그런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첫 성경험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질문을 던지면 성희롱이 될 수 있죠. 네, 그 자체가 성적인 폭력이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분위기라 아주 신랄하게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지금 창작 교실에서는 다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밖에 없다. 인체 모형 같은 건가요? 그렇죠. 없는 사람들처럼 생각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한국 문학계 안에서도 몇 년 전부터 비평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대안적인 방식으로 섹스를 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해 주신 친구라는 책은 이제 시그리드 누네즈의 다른 소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저 그리고 이 책 읽다가 새삼 너무 잘하는 얘기인데 뭐였지라고 머리를 긁게 된 게 판도라의 상자? 판도라의 항아리 얘기였거든요. 네. 그냥 우리는 세상에 재앙을 다 내보내고 판도라가 호기심으로 상자를 열어가지고 근데 바닥에 보니 희망이 있었다. 그걸 그냥 단순하게 교훈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희망을 갖고 모든 불행들과 싸워나갈 수 있어 이런 거였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애초에 희망을 거기에 넣은 거는 재앙에 속했기 때문인가 희망이? 그러니까 희망 고문이죠 말하자면. 그런 건가. 그리고 이게 말이 되려면은 마지막에 뭐 판본이 여러 가지겠지만 판도라가 희망도 이렇게 날려 보냈어야지 희망이 나가서 그들과 백신처럼 싸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신화를 내가 진짜 띄엄띄엄 읽었구나. 선생님은 원래 잘 이해하고 계신 얘기였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누네즈가 이번 책에서 전 세계적으로
파시즘의 전조 이런 게 나타나고 뭐 기후위기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러니까 정말 근원적으로 희망이라는 게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신화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이 책을 읽으면서 고민에 빠지게 됐었고 그래서 얼마 전에 특강을 하는데 희망을 주제로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진짜요? 예, 최근에. 진짜 감명 깊게 읽으셨군요. 네, 저한테도 하나의 숙제가 돼가지고 왜냐하면 무슨 강연을 하든 마지막에 질문은 꼭 그게 나와요. 그래서 한국 사회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런 어려운 질문 한단 말이에요. 제일 어렵죠, 언제나. 선생님에 대한 기대가 진짜 큰가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언제나 실망시켜드리고 끝을 내게 되니까 그 신화도 저도 좀 다시 들춰봤어요. 첫 번째 질문은 왜 뚜껑을 닫냐? 희망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의외로 답이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신화는 원본이라는 게 없지만 그리스 시대에 쓰여진 텍스트라면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통기를 쓴 그분이 쓴 텍스트 중에 Works and Days 이렇게 번역하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장 오래된 텍스트 중에 하나라서 그걸 원본으로 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뚜껑을 닫은 주체는 판도라가 아니고 제우스예요. 네. 그러니까 나쁜 것들이 세상에 쫙 빠져나가고 희망이 나가기 전에 뚜껑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제우스가. 그래서 아니 왜 판도라가 뚜껑을 닫아 희망을 내보내야지라는 질문은 해결이 되는 거죠. 제우스는 왜 닫았죠? 제우스가 판단하기에는 희망이 못 나가야지 악들이 창궐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희망을 닫아버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따르려 나오는 거죠. 애초에 거기 왜 넣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쵸. 그거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아까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희망이 나쁜 거구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온갖 나쁜 것들을 완성하는 나쁜 거. 그러니까 세상이 나빠졌는데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는 생각 때문에 더 고통스럽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너무 절망적이고 제가 해석하는 방식은 희망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은 밖으로 나와야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이건 희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근데 있다고 보려는 사람한테는 그 안에 있으니까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존재론적으로 애매한 상태인 거죠. 희망이라는 것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는. 슈레딩거의 고양이에요? 네, 그런 거죠. 네. 근데 왜 이런 설정이 필요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희망은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 하면 없는 거다. 애초에. 그러니까 뭐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희망의 본질 자체가 누군가가 희망이 있다고 믿을 때 정말로 있어지는 게 희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희망이 있다고 느끼는 순간 어떤 순간이냐면 주변의 사람들을 봤는데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한단 말이야? 와, 인간에 대한 믿음이 새로 생기면서 희망이 있다고 느꼈어. 이런 게 많잖아요. 네네. 다른 사람들에게서 희망의 근거를 찾으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주관적이니까 그렇죠. 객관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객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다 이제 누군가를 보면서 희망의 근거를 찾을 텐데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처음에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출발점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희망이 있다고 믿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있다고 믿는 그 어려운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 사람이 희망의 증거가 돼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희망이 있다고 느낄 거 아니겠어요? 이를테면 그런 역할은 제인 구달 같은 분들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 전혀 없다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있어라고 스스로 근원이 됨으로써 결국 있게 만들어버리는 역할. 저는 희망의 본질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은 논리가 있고 객관적 증거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다. 마지막 한 사람이 없어지면 정말 없어지는 게 희망이다. 믿음의 문제다 이런 거죠. 이게 뭔가 이 책은 끝났는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것 같은 책이기도 했어요. 읽을 때는 편안하게 읽히는데 뭔가 공기 중에 뭔가 변하고 있구나. 이 책이 속해 있는 맥락을 또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소설이기도 했습니다. 형식적인 면에서나 제 주제 면에서나.